당신은 한마디 말로 인생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평생 함께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툭 던진 말, 한 줄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순간, 나도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돈이나 계약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건 결국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20살 무렵 쌀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단골 손님이 늦은 밤 조용히 들어와 가게 문을 닫아달라고 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자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사장, 이건 제 체면이 달린 일이오. 제발 비밀로 해주시오. 이 동네에 퍼지면 나는 못 살아요. 그 말에는 자존심, 두려움, 마지막 기대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무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다는 건 무서울 만큼 가벼울 때가 있지요. 그날 밤 다른 손님이랑 술 한잔 하다가 분위기가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말이야. 요즘 사정이 많이 어렵대. 별 의미 없이 그냥 이야기거리 하나 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화살이 되어 다음날 아침엔 동네 큰 길까지 밝혀 있었고 그 손님은 다시는 내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은 신뢰를 쌓는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후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말의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중년에는 돈과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돈도 지위도 언젠가는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내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건 단 하나. 저 사람은 말이 믿을 만하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다시 불러주고 그것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망치는 게 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게 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입이 가벼운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불필요한 말을 던지고 흥분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이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 진짜 사정을 아는데 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된 것 같고 내가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가 입을 연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 눈에는 아, 저 사람은 남 얘기를 밖으로 꺼내는구나 하고 찍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찍히면 다시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술자리부터 멀게는 사업자리까지 조용히 나를 멀리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예의는 지키고 인사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히면 일도 기회도 믿음도 같이 닫힙니다.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만난 그 단골 손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알면 내 인생 망신이요. 그러니까 제발 무덤까지 가져가 주시오. 지금 돌아보면 그 부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투자를 하루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속 이야기를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겠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아무리 누군가 나를 슬쩍 떠보아도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 인생이지 내 구경거리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다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년 노년이 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실수가 됩니다. 다시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잃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요. 서른이면 마흔이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일흔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 잃은 믿음은 사실상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진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돈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곁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훗날 내가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협력업체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아마 회장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까지 걸고 내게 믿음을 맡긴 겁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는 사람이요. 그 짧은 한 줄로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걸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뒤로 그 회사는 해마다 우리 쪽에 일을 맡겼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가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흘리지 않는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계약서보다 강했고 도장보다 단단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종이에 적히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말의 무게에서 생깁니다. 왜 사람은 남의 비밀을 말하고 싶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우위에 서고 싶어서입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그 자리는 내 무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게 되고 나는 중심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둘째, 내 답답함을 덜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게 더 많습니다. 나도 힘드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참 잔인한 행동입니다. 내 답답함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 인생의 체면과 명예를 도구로 쓴 거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이 편해지는 대신 상대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얻은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다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는구나. 이 낙이는 조용히 찍히고 한 번 찍히면 평생 갑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며 단 한 번도 입이 무거워서 손해봤다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이 가벼운 사람만이 항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끊기고 친구가 떠나고 가족 관계까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것 아닌 소문처럼 시작된 말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건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신뢰는 밥을 먹여주고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묻히면 그건 무덤이 아니라 당신 명예의 금고가 된다.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불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곁에 남는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조용해서입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남의 체면을 자기 재미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문 가치는 결국 제 값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속 이야기를 그 사람은 나를 믿으니까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표정 아직도 떠오르지요. 그때 느꼈던 미안함, 그 찝찝함, 사실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게 들어가고 칼보다 깊게 남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이건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을 지켜준 안전벨트였고 내가 늙어서도 사람 곁에 남을 수 있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퀄 반다 너이 컨티뉴 챗 GPT 다 너이 다 수아이 앵기 총 18트의 젊을 때 나는 누구보다 돈에 절실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월세 내기도 벅차다라고 말하듯이 그 시절 우리에게는 쌀 한 포대가 전 재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쌀을 팔아 남은 몇 원이 다음 날의 끼니를 보장해주는 전부였고,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오늘 굶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돈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절실했던 내가 세월이 흐르고 일을 크게 벌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칼이라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커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술잔을 주고받는 자리였죠.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잔을 내려놓더니 슬쩍 묻더군요. 이번에 현대가 꽤 벌었다면서요. 얼마나 남겼습니까?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보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무섭고 또 솔직한 부분입니다. 그 순간 괜히 솔직하게 이번에 얼마 벌었습니다 하고 액수를 말했더라면 그 자리는 그날부로 경쟁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숫자는 언제나 비교를 불러오고 비교는 항상 마음속 거리를 만듭니다. 한쪽은 질투하고 한쪽은 경계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계산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남은 게 아닙니다. 일감이 남았을 뿐이지요. 내 대답은 숫자를 피하고 자랑을 피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계속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건 예의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밝힌다는 건 나의 방어막을 벗고 상대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저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그럼 이번엔 나도 더 받아야겠다 라고 계산합니다. 사람 사이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계산이 조용히 관계를 당깁니다. 그리고 그 당김은 언젠가 끊어집니다. 나는 실제로 돈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모두가 들떠 있던 날 내가 무심코 말했지요.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리겠구나. 그냥 긴장이 풀려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듣던 기자가 다음날 신문에다 한 줄로 써버렸습니다. 현대 자금 사정 여유 탄탄대로. 그 한 줄 때문에 은행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은 여유 있다면서 왜 대출 조건을 그대로 두어야 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협력업체는 여유 있다며 그럼 납품 단가 조금만 올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요. 결국 우리는 입에서 무심코 나온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한 말이 우리 회사의 비용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철칙을 다시 세웠습니다. 돈은 말로 굴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떠벌리는 순간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든다.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굴까? 저 집은 얼마나 모았길래 저렇게 사치 없이도 편안해 보일까? 이런 질문은 그냥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의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중년 이후의 비교는 좌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살, 30살에는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살, 60살이 되면 이제 나는 저만큼은 못 가겠구나 라는 체념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돈 자랑은 상대의 의욕을 꺾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 형제 사이도 결국 이 문제로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 집 샀네, 누구는 자식 유학 보냈네, 누구는 얼마를 굴려서 이자를 얼마나 받네. 이게 결국 사람 사이를 조용히 썩게 합니다. 축하해라는 말 뒤에는 너는 좋겠다라는 쓴맛이 붙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액수를 입에 올리지 마라. 대신 감사만 말해라. 이번에 좀 운이 좋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아주 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돈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나를 설명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가로 나를 설명하게 만듭니다. 돈은 나 혼자 쌓는 것이지만 감사는 관계로 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켜주는 언어가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나도 한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늘 했던 대답은 이랬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편해집니다. 이 말은 교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은 언제든 빠져나갑니다. 한 번의 사고로 날아가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 하나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 경제라는 게 한 번 흔들리면 대기업도 무릎을 꿇고 은행 문턱을 서성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남는 건 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행도 협력업체도 심지어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그런 사람만은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이 중요해 보여도 위기에서는 결국 믿음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값이 바뀌지만 신뢰는 위기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뢰는 조용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는 소리 지르며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100번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의 비밀을 묻어주고 불필요한 돈 자랑을 참아내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내 이익 때문에 꺼내지 않는 것. 바로 그 침묵이 신뢰를 쌓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이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평생 집이 됩니다. 반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확 잡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 말하고 자기 과거를 영웅담처럼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 사람을 재미있어 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불러도 중요한 순간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호출되는 사람은 늘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 결국 사람을 살린 것도 회사를 살린 것도 가정을 지킨 것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입을 조심해라. 돈을 자랑하지 마라. 남의 속을 풀어놓지 마라. 남을 깎아내리며 내 체면을 세우지 마라. 이것만 지켜도 인생은 웬만한 풍파에서는 잘 안 뒤집힙니다. 결국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말로 사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숫자는 감추고 자랑은 삼키고 감사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 곁에 사람을 남길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글자는 잘 모르지만 성의만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꺼냈습니다. 그땐 그게 인간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을 먼저 꺼내면 상대가 나를 편하게 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습관처럼 입에 올리면 그 약점이 내 이름표가 됩니다. 한두 번은 솔직함이 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건 낙인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말한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현대라는 회사를 세우기 전 내가 아직 작은 가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까 오래 못 갈 거야.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못 배웠어.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이 반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의지나 성실함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웠다만 기억했습니다. 내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나를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굳이 나를 올려줄 이유를 느끼지 않는구나. 한 번은 큰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장들과의 자리에 앉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라고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교요, 세상이 제 학교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깎아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대신 내가 걸어온 길을 가치 있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배웠습니다. 약함을 말로 증명하지 말고 결과로 덮어라. 약점은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약점을 계속 꺼내서 그걸로 나를 설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기억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 항상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세상은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은 실제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요. 특히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약하다. 나는 해도 안 풀린다. 같은 말은 뇌에 넌 시도해도 소용없어라는 신호를 심어버립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한 번, 두 번 실패했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붙이는 사람은 결국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상사가 볼 때 저 친구는 자기 일에 자신이 없구나 하고 판단해버리면 중요한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 말은 결국 면허증처럼 굳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말이 붙는 순간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을 빼앗깁니다. 나는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약함을 말로 풀어놓으면 그 약함이 나를 지배한다. 반대로 그 약함을 행동으로 넘어가면 그 약함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다. IMF가 터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어느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공포가 깊어졌습니다. 언론은 매일 우리를 들쑤셨습니다. 현대도 위험합니까? 바닥입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 역시 두려웠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기한은 다가오고 나라 전체 분위기가 무너져 내리던 때였으니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만약 직원들에게 나도 무섭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 큰일 났다 라고 말했다면 그 회사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회사라는 것은 숫자와 공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회사는 멀쩡히 서 있어도 이미 무너진 겁니다. 나는 그때 직원들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해봤어. 참 단순한 말이지요. 하지만 그 한 줄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불확실성은 사람을 얼게 만들지만 확신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러 차례 불가능해 보이던 길을 뚫어왔습니다.
그 기억을 끌어올려 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불안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안은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의 어깨를 무너뜨립니다. 그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새벽에 혼자서만 마주하자. 남들 앞에서는 방향만 말하자. 이건 가정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매일같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이 위로합니다. 괜찮아, 당신 탓 아니야. 다 시간이 해결해.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가족은 점점 지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같은 얘기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같이 밥은 먹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저 이야기를 또 듣고 싶지 않아. 이건 슬프지만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한숨을 매일같이 말로 흘려버리면 그 집은 에너지가 빠집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다들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지? 사실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흘리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줘라. 나 요즘 이렇게 버티고 있어. 오늘은 여기까진 했어. 이건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 갈 의지가 있다. 라는 신호. 이런 신호를 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남습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항상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엔 동정을 얻지만 결국엔 고립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끝없이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혼자 남게 됩니다. 본인은 나는 솔직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주변에서는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나는 매일 새벽 거울 앞에서 이런 말을 되뇌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해보자.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할 거야도 아니고 해낼 거야도 아닙니다. 해보자. 이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둘, 결과가 어떻든 나는 오늘의 몫을 다하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나이와 상황과 가진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런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면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힘든 건 괜찮습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 힘듦을 당신을 지켜줄 사람에게 매일같이 쏟아붓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편입니다. 불안은 종이에 쓰고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나는 오늘도 해보겠다라는 그 한마디만 남기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이미지는 기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회는 결국 삶을 바꿉니다. 약점은 숨길 필요는 없지만 약점에 기대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약함을 말로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넘어서라. 그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위기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회사가 흔들릴 때도 공사가 지연될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집안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밖에서 맞는 바람은 어떻게든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쓰던 사람을 부르던 시간을 벌든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다릅니다. 그건 어디 가서 막을 수도 없고 대신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한번 바깥으로 나간 집안 이야기는 다시 거둘 수 없고 그 순간 그 집의 평화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 현대가 커질수록 나와 내 가족은
세상에 관심 한가운데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칭찬이 따라붙지만 회사가 조금 흔들릴 조짐만 보여도 온갖 소문이 날아듭니다. 어떤 날은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정 회장 아들들끼리 요즘 사이가 안 좋다더라. 또 어떤 날은 부인이 경영에 간섭한다더라. 이런 말은 기자의 입을 통해서 거래처의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술상에서까지 오르내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문이 다시 내 귀로 돌아와 나를 시험하듯 묻습니다. 회장님 가족 간의 갈등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훨씬 위험합니다. 당신 집안이 허술하다면 당신 회사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시선입니다. 가정사 노출은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개인의 중심이자 회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균열은 바로 나의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끼리 합니다. 밖에서는 사업 이야기만 하시오. 이 말로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괜히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불을 더 키우는 짓입니다.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을 그어주면 사람은 쉽게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침묵은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어디나 있는 일이지. 답답하면 친구한테라도 털어놔야지. 안 그러면 내가 병이 되는데. 맞습니다. 속 얘기를 꺼내고 싶은 유혹은 너무나 큽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퉜을 때,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갈 때, 형제 사이 돈 문제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나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의 식탁 위로 올라가고 그 사람의 부부 사이에서 다시 해석되고 다른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사이가 좀 안 좋대였던 말이 며칠 뒤에는 그 집은 요즘 거의 따로 산다더라로 바뀝니다. 말은 전해질수록 자극을 먹고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부풀려진 이야기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는 큰 걸 기억하고 입은 큰 걸 말하니까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깨지는 유리잔이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본드를 바르고 테이프를 감으면 모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간 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금을 기억합니다. 집 밖으로 흘린 말 한 줄 때문에 그 금이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를 나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번 밖으로 나간 하소연 때문에 서로를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못 보게 된 사람들. 자식 얘기를 함부로 꺼냈다가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 형제끼리의 돈, 다툼이 동네 흉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부모의 마지막 노년까지 상처로 남은 집안, 이런 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 나도 아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집은 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싸우다 들어와서는 또 집안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속이라도 털어놔야지. 그래야 풀리지 않겠나. 그 말은 친절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신뢰를 내가 직접 팔아버리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말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장에서 꽃 한 송이를 사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소. 오늘은 다시 시작하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밖에 풀지 않고 안에서 풀겠다는 태도. 그 태도가 그 집의 격을 정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배우자를 흉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을 깎아내린 겁니다. 내 자식을 남 앞에서 비난하는 순간 나는 내 아이의 등에 낙서를 한 겁니다.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애야. 부모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세상은 그 아이를 그 틀에 가둬버립니다. 자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변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부모가 이미 라벨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바깥 세상에서 아이의 평판을 만들고 그 평판은 아이의 기회를 만듭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회사도 일종의 가족이다. 내부 문제를 밖으로 흘리는 건 적에게 약점을 넘겨주는 일이다. 한 번은 회사 안에 불만을 외부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건 공익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체의 신뢰가 흔들렸고 그 여파로 수많은 동료들의 자리와 밥줄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약점은 반드시 이용됩니다. 세상은 약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세상은 언젠가 나에게서 등을 돌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줄어듭니다. 동료도 흩어집니다. 명함에 적힌 자리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형제든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피부치만 옆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오래 곁에 있을 그 사람을 가장 쉽게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 집이 요즘 이래. 내 남편 아내. 이 원래 저래. 우리 애는 도저히 답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는 잠깐 속이 풀릴지 몰라도 사실 그 말 한 줄이 평생의 버팀목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집안 이야기를 누구에게 너무 쉽게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그냥 한번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어쩌면 당신 가정의 신뢰를 조금씩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정은 지킬 곳이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거리로 올릴 곳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바깥에 불을 던지면 산불이 나지만 불씨를 손바닥 안에 꼭 움켜쥐면 그 불은 난로가 됩니다. 집안 문제를 밖으로 던지지 말고 집안에서 온도부터 다시 올리십시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고마움을 말할 게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오늘 한 그 말이 내일의 평화가 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입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를 하던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하는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겁게 끓던 꿈이었고 내가 버티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격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쌀이나 잘 팔지 무슨 회사를 만든다고 그래. 그런 꿈은 잘난 집 자식들이나 꾸는 거지. 자네 처지에 뭘. 그 말들은 내 가슴을 찔렀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좌절을 맛봤습니다. 꿈을 꾼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당하고 진심을 꺼냈다는 이유로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나는 한 가지를 깊이 새겼습니다. 앞으로는 꿈을 입으로 꺼내지 않겠다. 말로 꿈을 증명하지 않겠다. 결과로만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었고 장사가 끝나면 바닥을 제일 늦게까지 닦았습니다. 누구는 쌀이나 파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 일을 단순히 쌀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게를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여서 나중에 진짜 회사를 만들 때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입으로 미래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오늘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배 한 척도 못 만들어 본 사람들이 무슨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섭니까? 그건 미친 짓입니다. 기자도 은행도 심지어 내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불가능이 너무 분명해 보였던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믿어줘. 이렇게 설득하려 들지요.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은 결국 부탁입니다. 부탁은 종종 약하게 들립니다. 나는 굳이 그 싸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사무실 의자가 아니라 흙바닥에 앉았습니다. 설계도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동안 나는 어디서 막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울산의 바닷가에 조선소가 서고 거대한 배가 물 위에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꿈을 짓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이 말해준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평판이라는 건 내가 주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꿈은 말하지 말고 지어 올려라. 계획은 떠들지 말고 펼쳐라.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는 순간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네요. 와, 멋진 구상입니다. 이런 말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달콤함이 위험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이미 인정과 위로를 받아버리면 몸은 더 이상 절박하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만족이 행동보다 먼저 오면 행동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도 몰라주는 상태에서 묵묵히 움직이면 몸은 계속 달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꿈을 너무 일찍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말해서 위로를 받는 순간 그 꿈의 불은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꺼낸 계획은 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슴 안에 두고 묵묵히 움직인 계획은 몸으로 완성됩니다.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야를 삼켜버렸고 장비들은 금방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사람들도 지치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누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사막을 직접 걸었습니다. 모래를 발로 밟으면서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약한지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내 입이 아니라 내 발이 설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란 건 말로 뚫는 게 아니라 발로 뚫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부터 움직이면 사람은 따라온다. 말부터 움직이면 사람은 지켜본다. 지도자는 말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올라서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 조만간, 곧 시작하려고 해. 이 표현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사람의 귀에는 이미 시작한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나는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노트에만 적어라. 남에게 들려주지 마라. 심지어 가까운 친구에게도 다 말할 필요 없다. 그 친구는 당신을 응원할지 몰라도 무의식 중에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다. 하나, 당신의 계산. 둘, 당신의 허점.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꿈을 당신만큼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말하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건 좋은 책임일 때도 있지만 독이 되는 책임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크게 선언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내년에 가게를 차릴 거야. 나는 곧 이 회사를 나가서 독립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겉으로는 잘 됐다 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곧 떠날 사람, 곧 거래처가 될 수도 있는 경쟁자, 곧 위험 요소가 될 사람으로 보고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전부터 챙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를 줄입니다. 당신은 솔직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이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리 말하지 말고 먼저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충분해졌을 때, 이미 방향이 굳었을 때, 실행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만 조용히 알리면 됩니다. 그때는 사람도 함부로 못 흔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품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게를 해보려는 생각, 은퇴 이후에 제2의 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몫을 지키려는 마지막 준비 말입니다. 있다면 우선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움직이십시오. 통장을 정리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관련 공부를 하고 작은 규모라도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것부터가 첫 걸음입니다. 꿈은 남에게 공표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꿈은 나와 나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만 지키면 됩니다. 남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결과가 생기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말 안 하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만큼 믿음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탓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 계획이 엉켰을 때,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부서 때문에 일이 늦어진 거야.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건 다 네 탓이야. 그 말은 순간적으로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내 어깨에서 내려가니까요. 잘못의 무게를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인생을 긴 시간 살아오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젊을 때는 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꽤 소리 질렀습니다. 현대건설 초창기 현장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자재가 제때 안 들어왔고 비용은 이미 예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발주처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회사를 키운다는 건 체면 싸움이기도 한데 그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현장에 내려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변명조차 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마음이 꺼진 눈빛.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상황을 해결한 게 아니라 망가뜨렸구나.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숨기게 만듭니다. 사람을 추궁하면 사람은 방어부터 합니다. 방어하는 순간 진짜 문제는 더 깊숙이 가려집니다. 나는 그걸 그날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시 현장에 내려갔고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처음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호통을 친 적이 있으니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묻는 게 아니요. 어디가 막혔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요. 그제서야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의 게으름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고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자재가 늦게 오는 이유는 담당자의 태만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선이 너무 좁고 그 좁은 통로에 모든 책임을 억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우리는 방식을 고쳤습니다. 누구 하나를 잘라내고 너 때문에 망할 뻔했다 하고 끝내는 대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손봤습니다. 그게 회사를 살렸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장이 다른 팀을 강하게 공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팀이 잘못한 겁니다. 저쪽에서 제대로만 했으면 우린 이런 손해 안 봤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 말은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나는 앞으로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라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들고 오는 회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그 부장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가 잘못했습니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엔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를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바뀌면 사람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건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처음에는 정의로운 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는 중이야. 나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해결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비난으로 던지는 습관이 들면 나는 점점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짊어질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비난은 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얇은 유리같이 약합니다. 단단한 사람은 비난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한 줄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오가면 그 집은 이미 전쟁터가 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너가 제대로 했으면 이 말은 평생 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들은 비난은 직장에서 들은 꾸중보다 훨씬 더 깊이 밝힙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욕을 먹어도 그래 일이니까 참자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들은 말은 아, 나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 절망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집안에서 침묵합니다. 식탁에서는 밥만 먹고 TV만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집은 이미 서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큰 소리가 오가지 않는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건 체념입니다. 체념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합니다. 남을 비난할 시간에 내 일을 더 단단히 해라. 이건 남을 무조건 감싸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얹혀가는 사람도 있고 게으름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모르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관점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닙니다. 사람 하나를 몰아세워서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구조나 습관이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는 희생양을 소비하는 조직이 되고 가정은 서로를 탓하며 버티는 집이 됩니다. 이 방식은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IMF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 정말 많은 이들이 누구를 탓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기업이 방만했다. 시장이 엉망이다. 그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쌓이면 탓할 대상을 찾는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넘길지가 중요하다. 그 한마디로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갈 방향을 원합니다. 이 탓 저 탓은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혹시 그 사람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너 때문에로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딱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품격도 같이 깎입니다. 그리고 그 깎인 흔적은 당신 이름 옆에 남습니다. 세상은 압니다. 저 사람은 문제를 풀기보다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구나. 근하기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꺼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번 일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다른 단계로 올려줍니다. 그게 바로 책임의 언어입니다. 책임의 언어를 쓰는 사람만이 결국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 곁에 누군가를 남겨줍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순간의 쾌감이고 책임지는 말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에 나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큰 공사를 따내면 자랑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그 차이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나는 아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박수 쳐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현대가 막 성장하던 시절 어느 기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1등을 노리십니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예, 국내 1등, 아니 세계 1등 기업을 만들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멋있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리더처럼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 동시에 나는 내 욕망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은행에도 협력업체에도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결국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느 지점에서 버려질 수도 있겠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인 욕망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 않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1등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게 내 일입니다. 이건 잘 포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전쟁 후에 국가는 가난했고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로 하나, 다리 하나 마음대로 못 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 우리 손으로 세운 공장,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있어야 이 나라가 스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나의 욕심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해야 할 일로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은행 사람의 눈빛도 기술자의 표정도 심지어 현장에서 용접하던 노동자의 어깨도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개인의 욕망은 남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남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욕망을 입 밖에 내면 사람들은 나를 경계합니다. 사명을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돕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말보다 우리는 이걸 해내야 한다 라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사명을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 하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길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사명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괜히 멋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명은 간판이 아니라 각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음 팀장은 무조건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 이 말은 스스로는 야심과 책임감을 표현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 그 자리 줘. 나 그거 꼭 가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밑으로 들어올 준비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팀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후배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다. 똑같이 더 큰 역할을 원하지만 두 번째 말은 훨씬 덜 거부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에는 반감을 느끼지만 책임에는 신뢰를 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미묘한 언어의 차이로 갈립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에서 조선소라니 다들 그건 돈 벌려는 거지 라고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약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건 곧 이 나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내 욕심이라고 말하면 사람은 나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유를 말하면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몫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나 혼자 끌고 가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회사나 사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면 가족은 속으로 거리감을 둡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려는 거지? 라는 불안이 깔립니다. 반면 이제 내가 당신들 편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맡아보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심을 줍니다. 결국 내 마음속 욕망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같은 의도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큰 일을 못합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곁에 누가 남느냐입니다. 곁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 곁에 남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욕심만 말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말하고 책임을 진 사람 곁에는 누군가는 꼭 남습니다. 마지막 병실이든 마지막 식탁이든 마지막 전화 한 통이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언어의 결과입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말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라.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는 누구나 이해하지만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은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욕망은 결국 나를 위한 불입니다. 그 불은 새다 싶으면 사람을 태웁니다. 사명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데우는 불입니다. 그 불은 오래 갑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갖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맡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자는 욕망의 말이고 후자는 사명의 말입니다. 후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누비고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살아오면서 나는 한 가지를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재능도 아니고 담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열정이 많다는 말은 결국 말이 많았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늘 앞장서 말했습니다. 회의에선 내가 먼저 방향을 말했다 싶었고, 거래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내가 잡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꿈과 계획을 외치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곧 리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더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가 커질수록 나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해외 첫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가 그랬습니다. 주변은 전부 반대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금도 부족합니다. 기술도 부족합니다.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건으로 망합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성질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왜들 이렇게 비관적이야? 정신 차려 하고 호통을 쳤다면 순간은 잠잠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건 억눌린 침묵일 뿐 진짜 신뢰는 아니었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볍게 큰 소리만 쳤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무책임한 낙관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진짜 계산 없이 하는 낙관은 빈 깡통 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며칠 동안 새벽마다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현지 조건을 살피고 수치와 일정을 직접 다시 맞춰봤습니다. 어떤 장비가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공기가 실제로 어떻게 흐를지, 만약 한 구간이 막히면 어디서 우회할 수 있는지 모든 걸 내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고 느꼈을 때 나는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 단 한 장의 설계도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말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조용히 내놓은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봅니다. 그 말이 준비해서 나왔다면, 믿고 감정에서 나왔다면 흘려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 꺼내놓고 살아야 관계가 깊어진다. 물론 마음을 숨기고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과 쏟아냄은 다릅니다. 쏟아내는 말은 듣는 사람의 숨을 빼앗습니다. 상대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감정을 받아낼 그릇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내 속을 상대의 가슴에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소통은 여지를 줍니다. 내가 잠시 입을 다물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의 표정을 보며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상태인지 살피고 꼭 필요한 만큼만 건네는 것. 침묵은 그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 생각을 듣고 싶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눌러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건 협상 자리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보가 다 새어나갑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게 급해요. 실은 내부에서 반대가 좀 있어서요. 같은 말들은 다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약점을 말해버립니다. 반대로 침묵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흥정의 주도권을 쥡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뢰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신뢰는 말할 자격이 있는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한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은 진짜구나. 이 확신이 신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건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맥이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들어가면 사람은 더 이상 설명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변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지 허풍이 있는지 남의 말을 밖으로 흘리는지 뒤에서 험담을 하는지 이건 말을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말을 들으며 역시 저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구나. 혹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변명이구나를 느낍니다.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평생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말은 그 자체로 유서입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예전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소문을 내면 마을에만 도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한 번 찍힌 말 한 번 던진 문장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 세대는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단체방에서 한 한마디 SNS에 적은 짧은 푸념이 평판으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잘못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고 캡처가 남고 맥락 없이 잘려서 돌고 결국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라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능력이 곧 생존력입니다. 이건 큰 회사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말실수 한 번이 회사 생활을 끝내게도 하고 가족 관계를 틀어지게도 하고 자식의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배운다는 건 결국 내 사람을, 내 일감을, 내 평판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했는가? 그냥 습관처럼 상대를 깎아내린 말, 남의 사정을 떠벌린 말, 내 불안을 무책임하게 쏟아낸 말, 나를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부풀린 말, 그 말들 중에 단 하나라도 내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어서 바빴기 때문도 아니고 나이 들어 몸이 약해졌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결국은 말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다 보니 어느 순간 옆에 아무도 안 남는 겁니다. 외로움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깎아먹는 말들의 누적입니다. 나는 평생 한 문장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투박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생할 때 떠들지 않고, 억울할 때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힘들 때 남 탓으로 입을 더럽히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길은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은 조용히 걷는 사람의 발밑에서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앞으로 가기 위한 체력 보존입니다. 불평으로 새어나갈 에너지를 비난으로 낭비될 시간을 허세로 잃어버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언어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닳게 만드는 말입니까?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입니까? 아니면 지킬 만한 것을 지키기 위한 절제입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한 번만 더 삼켜보십시오.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 하나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한 번의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번의 침묵이 당신 곁에 평생 남을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사실 오늘 한 얘기의 뿌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 젊을 때는 사람의 가치를 능력과 돈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입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말하면 밖으로 새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남 욕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힘든 티내며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이 평판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과 노년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모아야 할 건 재산만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나라는
이름 앞에 붙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밀은 무덤까지. 남이 기댔던 이야기, 체면이 달린 이야기, 생존이 걸린 이야기를 가볍게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기대를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건 꼭 돌아옵니다. 입이 가볍다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킨 사람, 끝까지 아무 말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는 결국 돈보다 비싼 자산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 자본 소실 캐피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그 힘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조사해보면 중장년층 이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신뢰를 지킨 사람은 항상 그 전화를 걸 곳이 있습니다. 비밀을 흘린 사람은 어느 날 전화를 걸 곳이 사라집니다. 둘째,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내가 얼마나 벌었다. 내가 얼마를 모았다.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유유가 있다. 이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 너와 나는 다르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비교는 경계와 질투를 부르고 경계와 질투는 미세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그 거리감은 곧 벽이 됩니다. 돈은 소리 내는 순간 칼이 됩니다. 반면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고맙게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숫자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돈은 잠깐의 안전일 뿐이지만 관계는 진짜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숫자 대신 감사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셋째, 약점을 습관처럼 말하지 마라. 나는 원래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씌우는 족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한 말 안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지칩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결국은 저 사람은 늘 같은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회피가 시작됩니다. 그게 고립입니다. 힘든 건 괜찮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고 누구나 허벅지를 붙잡고 버텨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듦을 아무데나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람에게는 하소연 대신 방향을 주세요. 나 아직 버티고 있어. 오늘도 한 걸음은 갔어. 이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넷째,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세상 앞에 세워놓고 돌을 던지게 하는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친구들 앞에서 풀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배우자는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당신이 풀어버린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됩니다. 자식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함부로 내려치면 그 아이는 이제부터 원래 그런 애로 취급당합니다. 그 낙인은 부모가 붙인 겁니다. 집안의 균열은 밖으로 꺼내서 꿰매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직접 꿰매면서 아물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평생의 금이 됩니다. 다섯째, 미래 계획은 말로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키워라. 꿈을 꾼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세상에 꺼내 말하면 그 순간부터 꿈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아, 저 사람 또 큰 소리 치네 라는 반응이 따라붙고 나 자신도 이미 반쯤은 이룬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말로 박수 받으면 몸은 게을러집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은 묵묵히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가장 단단한 신뢰는 이때 생깁니다. 그냥 말 안 하고 했습니다. 이 한 줄은 허세도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통하는 증명 방식입니다. 여섯째, 남을 비난하지 마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게 다 누구누구 탓이다.
이런 말은 일시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진짜 리더의 언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습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겠다. 책임을 진다는 건 억울함을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탓만 하면서 앉아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탓은 사람을 멀게 하고 책임은 사람을 모읍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회사든 어느 우정이든 오래 가는 관계에는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됐어. 울지 말고 일단 내가 이거부터 정리할게. 그 사람이 결국 신뢰의 중심이 됩니다. 일곱째, 욕망을 사명으로 바꿔라. 나 잘 살겠다고만 말하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 길을 만들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힘을 보탭니다. 내 욕심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나는 혼자가 되고, 우리의 이유를 말하는 순간 나는 동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마지막에 남는 건 재산 목록표가 아니라 동지입니다. 병원 침대 옆에 누가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요약입니다. 그 옆자리에 남아줄 사람은 평생같이 욕망을 나눈 사람이 아니라 평생같이 사명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묵.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누구에게 상처만 남길 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걸러야 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와 내 사람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세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았는가? 욕심 때문에 남을 밟지 않았는가? 입이 가볍지 않았는가?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가족을 팔아넘기지 않았는가? 결국 남는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한 문장을 당신 것으로 만드십시오. 비밀은 무덤까지. 돈을 말하지 말고 감사만 말하라. 약점은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덮어라. 가정사는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꿈은 소리치지 말고 지어 올려라. 남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욕망을 사명으로 바꿔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지막 방패다. 이 중에서 오늘 당신 가슴에 가장 깊게 들어온 문장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적어 두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한 줄이 오늘 어딘가에서 무너져가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붙잡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 문장 덕분에 하루를 버팁니다. 누군가는 그 한 문장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등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이 그저 좋은 말이네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말 한 줄을 오늘부터 조금 덜 하느냐 혹은 조금 더 삼키느냐로 바뀝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삼켜보십시오. 그 한 번이 앞으로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버텨오며 배운 것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사는 기술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의 길, 혼자 남지 않는 삶의 방식,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면 당신과 이 길을 계속 함께 걷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가 되길, 그리고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